네, 인투TV 21대 총선을 맞아서 후보자와 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인천 연수갑에 지금 현역 의원이시고 재선을 준비 중이신 박찬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에 보고 인사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재선을 준비 중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데 그 의원님이 좀 생각하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는 재선을 준비하는 이유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의 의미라고 할까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제 20대 총선에서 우리 연수구에서 제가 정말 극적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 가장 적은 표차, 214표 차이로 정말 어렵게 신승을 했습니다. 연수구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한 번도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정말 저희로서는 험지 또는 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저번 20대 총선에서 제가 당선하게 되었던 이유는 결국은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기대가 상당히 저한테 모아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어렵게 신승할 수 있었고요.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능력은 많이 부족했는데요. 4년 동안 국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주민들한테 성실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는 지금 인천에서는 그래도 신시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벌써 연수 발전이 25년, 이제 한 30년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점차 이제 구도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바깥쪽으로 신도심이 계속 확장하게 되면서 원도심이 공동화되게 되고 그리고 공동화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 신도심과 원도심 사이에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송도 국제도시라고 하는 우리 인천의 가장 신도심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우리 원도심을 저희는 연수갑 지역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의 차이가 좀 더 심하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갑에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지역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요.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해왔고요. 그런 그 균형 발전의 첫 번째는 바로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요. 짧게는 수인선의 청학역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1899년도에 제1경인 철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120년 만에 인천의 서남북권의 교통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2경인 전철이라고 하는 사업도 추진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한 번 더 출마하게 되는 것은요.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지내놓고 보니까 벌렸던 많은 일들을 좀 더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도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연수갑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신구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재신임을 묻고 싶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좀 길긴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네. 이번 총선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네. 예,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2016년 4월 13일 날이 20대 총선이었는데요. 그때 총선이 있고 난 이후에 한 6개월이 경과하고 나서 네. 최초의 탄핵이라고 하는 우리 헌정사상 예, 큰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인 우리 대통령도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의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을 정도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 권력은 탄핵 이전에 구성되어 있었죠. 네네. 그리고서 탄핵으로 인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치권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탄핵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는 중에 의회 권력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최근에 보수당이 다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도로 새누리당이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다시 모여들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했던 그 탄핵 그리고 미래로 향한 어떤 그것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총선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대 총선이 역대 최악의 20대 국회가요. 20대 국회가 네네. 예,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네. 첫 번째로는 그 탄핵이라는 사건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 아닌가.
이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2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우리 보수 세력과 네. 그다음에 개혁 세력 간의 갈등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시점에 21대 총선이 다시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그런 의미가 보이고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를 향한 개혁의 동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규합되고 있는 보수 세력에 의해서, 네. 아니면 어쩌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기득권 수구 세력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뭐 잠깐 평가를 하셨지만 사실 그런 얘기가 많죠. 20대 국회가 사장 최악의 일어나는 국회라는 좀 오명을 좀 받기도 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1대 총선은 이제 20대 총선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번 선거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여 표. 네. 뭐 어떻게 보면 간신히 좀 당선이 되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있었던 그 불과 한 1년, 2년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대선. 네. 대선에서도 사실 문재인 후보가 계시는 지역에서 많은 표를 받지는 못했어요. 뭐 네, 그건 그렇습니다.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럼 사실 이번 선거 때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계속 그 민주당이 한 번도 집권하지 못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 뭐 자신 있으신지. 자신 있다기보다는 아주 용기를 가지고 네. 재선에 다시 도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40.6%로 당선이 되었고요. 네. 2위 하신 분이 40.3%, 그러니까 0.3%, 그리고 214표라고 하는 정말 극적인 신승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탄핵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벌어졌던 대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40%를 넘기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40%도 못 받았습니다. 네, 38, 9% 받으신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 어려운 지역이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시 우리 한 번 더 21대에서 제가 재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기는 정말 어려운 지역이지만 얼마나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천을 받았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 때문에 사실은 또 당선을 자신할 수 있는 지역구는 아니다 보니까는요. 네.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 특별히 또 개인적인 평가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이번에 한 번 더 꼭 승리를 해서 박찬대 4년 전에 평가해 주셨던 그 평가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꼭 승리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당연히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승리를 위해서 지금 뛰고 계실 건데 네. 그러면은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본인의 장점 하나만 좀 소개를 하시자면 딱 하나, 난 이거는 정말 자신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박찬대는 편안하다. 편안하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인으로서 저를 보고 예. 정치적 관점과 식견 또는 이제 선호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연수구 남구가 네. 이렇게 지금 미출구가 되어 있죠. 그쵸. 제가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음. 그다음에 저희 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정치인 박찬대 플러스 예.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동생 같고 조카 같고 아니면 형 같고 선배 같은 자연인으로서의 박찬대가 동시에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후보들과 각 다른 정말 장점은 뭐냐? 그것은 이제 편안하게 자기와 함께 숨을 쉬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 친근감, 그다음에 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뭐랄까 자연스러움, 좋게 말하면 진정성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당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자연인 박찬대, 그리고 우리 동네가 배출한 국회의원 박찬대를 네.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다. 네, 그런 거 개인기까지 같이 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돌밭에서 제가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재선할 수 있는 좋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요것도 이제 그 의원님이 4년간 의정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출석률 100%. 네. 개근사항이죠, 개근사항. 예. 개근사항도 받으시고 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말씀하실 때도 되게 뭐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젠틀하시고 이제 뭐 막말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이제 되게 바른 언어 뭐 네. 이런 상도 좀 수상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빼고 네. 그러면 본인이 4년간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 자랑을 좀 한 두 가지만 해주신다면. 예, 일단은 뭐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데 뭐 이제 크게 본다 그러면 이제 입법 기관으로서 어떤 법들을 사실은 통과시켰는가 예. 그리고 어떤 법들을 발의했는가 그렇죠. 그 부분 중요하겠죠. 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산을 감시하고 예산 네. 편성과 관련된 네, 심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있겠죠. 네. 그리고서 이제 또 국정감사, 네. 국정을 감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는데 먼저 입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상반기에는 경제 파트를 총괄하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활동을 했습니다. 이 정무위원회 산하에 금융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라 이렇게 해서 많은 자랑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부끄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투명성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회계 투명성이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거죠. 뭐 62개국 중에 뭐 62등 뭐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있지만 회계 투명성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불명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공청회와 네. 그다음에 시민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네. 이것은 바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외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50때 만들어졌던 법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이 법이 크게 개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법안을 한 17명 정도의 의원들이 네. 각각 발의한 것을 제가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아.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세계에서 시도해보지 못한 네. 정말 가장 강력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 전면 개정안을 내가지고 네. 사실 이거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총회에서 통과시켰던 게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법은 정말 우리나라의 투명성을 한 번 더 높이는 그러니까 경제의 외적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질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투명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 네. 이번을 전면 개정한 것이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한 가지 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교육위를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네. 지금 우리나라 입시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통계가 아까 회계 투명성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남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따져 보니까 네. 한 20몇 개국 중에 거의 꼴찌더라고요. 그것도 꼴찌인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배려를 가리키겠다, 네. 관용을 가리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의지가 이것도 60몇 개국 중에 꼴등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력 위주, 입시 위주,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런 경쟁 속에 아이들을 내보내고 아이들은 그 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 중요한 네.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서 대학을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부모들이 좋은 학교를 자식들이 가고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모든 아이들이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직장을 갈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네. 다 모두가 그걸 추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참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새 그 제도권의 공교육, 입시 위주, 그다음에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교육적 목적, 권하 기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보통 대안학교라고 얘기하죠. 얘기죠. 네. 1년에 한 5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학교에 부적응자들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위해서 떠나는 아이들이 한 5만 명가량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3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포함하게 되면 훨씬 많게 되겠죠. 네. 세 가족만 치더라도 뭐 한 100만 명 가까이 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대안교육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라고 하고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공교육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안교육
기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대, 19대, 20대에 들어와서 대안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관심 부족, 네.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의 체계를 공교육 외에 또 만든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 번도 우리 교육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2018년 11월 달에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 법이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다양성,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인데 네. 이거를 좀 담보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포용 교육을 위한 하나의 또 근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실 이제 의원님이 교육 위로 넘어오면서 뭐 어떤 지역의 방과후 학교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토론회도 좀 여시고 네. 학부모들도 좀 많이 만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안 얘기를 하시길래 전 사실은 자랑을 말씀해보라고 했을 때는 지역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법안 얘기를 하셔서 좀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면 21대 총선에서 이제 박찬대가 당선이 된다 했을 때 이 법안은 꼭 내가 박찬대 이름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 하는 뭐 그런 법안 있으세요? 지금 21대 법안은 또 무엇을 만들 것인가? 글쎄요. 21대 법안은 좀 법안의 이름을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20대 국회를 처음 나올 때 네. 목표를 삼았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제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거. 출산율. 네. 두 번째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업만 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평화. 부분이 예. 이번에는 실현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플러스 1, 이 3+1의 정책 방향에 목표를 두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지금 법안을 좀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선거 제도상 뭐 지역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당선이 되는데 뭐 저희 인투 TV에서도 좀 다뤘었는데 이 선거구 문제가 좀 연수구에 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송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도 국제도시라 이제 신도시를 좀 중심으로 하는 그것과 이제 그 제외한 어떤 원도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는 이 송도의 인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원도심의 일부를 이제 선거구 이제 인원이라고 하죠. 인구 상한선을 맞추기에 좀 떼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원도심으로 받아서 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좀 균형 발전을 언제 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번에는 우리 이제 연수구를 크게 나누면 네. 이제 송도 국제도시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말고 원도시 네.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번 총선 때는 송도 국제도시의 인구가 한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저 인구수를 맞추려 그러면 한 13만 5천 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그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원도심의 세계동을 떼줬죠. 띄어서 네. 연수 을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4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송도는 10만 명에서 지금 17만, 18만. 그렇죠. 올해는 한 20몇만까지 늘어날 지경이죠. 23만, 25만 얘기도 나오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송도는 한 27만 명 정도까지 인구 네.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30만에 육박하는 도시로 급격하게 성장하고요. 대신 우리 원도심은 우리 연수갑 지역은 한 16만, 17만이었던 인구가 지금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선거법상으로는 15개월 전인 2019년 1월 달까지 네. 기준으로 가지고서 최저 인구를 맞추는 그렇죠. 게 있는데요. 인구 상한선. 2019년 1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 연수갑의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14만 명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 더 감소할 여지가 네.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라고 하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연수갑과 을의 인구 분포라든가 면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송도하고 원도심 사이에 경제성, 사회,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연수갑에 속하지 못하고 송도에 속하지 못한 연수을의 세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원이라든가 사회적 수요에 대해서 자기들의 대표자들로부터 네네. 사실 소외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거기다 한편으로 송도 주민들은 원도심의 세계동을 네. 이번 기회에 연수갑으로 다 가져가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입장에서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옥년 1동과 동춘 1, 2동을 우리 지역구로 편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연수구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송도와 원도심을 나누어서 네. 선거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번에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네. 원도심을 다 받아서 네. 저희 선거구로 할 수 있게끔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우리 그래서 연수갑과 연수을이 정말 적정하게 잘 배분이 되어서 거기서 각각 뽑혀 있는 우리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번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제2경인선 완성.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료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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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우리, 말씀인지. 우리 지역구 내에 이제 적십자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가 지금 많이 쇠퇴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연수갑 지역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외적 하드웨어는 제가 볼 때는 교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삶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 의료 네.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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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2경인선을 사실은 착공하고 완성할 때까지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료 거점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 부분 그리고 포용 교육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경쟁 일변도의 교육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다양하게 자기의 개성과 적성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인천의료원이 지금 이제 인천시의 공공의료를 사실 혼자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고 있어서 네. 제2인천의료원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남동 이 연수 남부 권역에 좀 필요하다 뭐 네, 이런 예. 사실 인천시의 용역도 있는데 이제 그걸 좀 받아 안으셔서 요 연수구 지역을 공공의료의 어떤 거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네. 저런 포부를 좀 밝히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의원님은 당선되시면 어느 상임위를 가고 싶으세요? 이번에 뭐 경제 쪽도 있으셨고 이제 네, 교육 네. 쪽도 있으셨는데 어디 상임위 혹시 꿈꾸는 상임위가 있으시다면? 그래서 저는 상임위는 제가 이제 정치적 어떤 이렇게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갈 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예산의 한 50% 이상이 지금 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복지 분야에서 일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사실은 그 종류와 깊이가 많아서 네, 네, 네. 그 부분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지만 예산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공부하고 네. 알지 않으면 주민들이나 국민의 삶과는 조금 괴리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위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지금 제2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우리 여당에 지금 행안위 위원이 안 계세요. 인천 지역의 행안위. 네네. 그래서 행안위도 지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도 고민하고 보건복지위도 네. 좀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그 좀 결국은 이제 뭐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이제 인천이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경제적인 것만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문화예술. 요번에 우리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수상 사관왕이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문화와 예술 서울의 변방도시다 보니까 인천 사람은 무엇이고 인천의 문화는 무엇인가 사실 많은 화두들이 있는데 이 문화예술 이쪽도 우리 인천만의 고유한 가장 인천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고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또 가장 세계적인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또 좀 관심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만 선택해야 돼서 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좀 아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유정복 전 시장이 이제 정계에 복귀를 하면서 네. 지금 미추홀 갑으로 정해졌지만 연수갑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 와중에 네, 예. 의원님께서 유정복 와라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얘기 보도 자료도 좀 내시고 네, 직접 뭐 그런 예.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네. 실제로 지금 유정복 전 시장님의 지역이 완벽히 정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예. 연수갑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네. 아직도 유정복 시장 그래 한번 와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마음이 유효하신 건지 뭐 그때 심정 그리고 지금의 바뀐 게 있다면 뭐 그런 변화 뭐 이런 걸 좀 궁금합니다. 아유 뭐 유정복 시장님은 저 같은 정치 신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뭐 삼성 국회의원의 인천시장도 역임하고 네. 장관도 2번이나 하신 분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보다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하다고 인정이 되고요. 네. 그때 제가 그때 그런 기사를 내게 됐던 이유는 연수갑의 공천을 신청한 게 확실하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환영하는 의미로 환영하는 의미로. 환영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의 그 당당한 호기를 보여주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당은 다르지만 유정복 시장이 우리 인천 지역의 선배 되시는데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의상으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 사이에서 좀 갈등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유정복 시장이 연수갑으로 오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들리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네. 당당하게 이리 오시라. 와, 이리 한번 붙어보자. 와서 한번 멋지게 한번 네. 경선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후배의 또 당돌한 도리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유정복 시장께서 지금 뭐 미추홀 갑으로 나오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네. 그렇게 확정이 될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오실지 또 아니면 우리 지역구로 다시 오시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거는 그렇죠.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언제든지 만약에 연수구 갑으로 온다라고 하면 네. 저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 유정복 선배님과 멋지게 네. 패기를 가지고 겨루어볼 마음이 있다. 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지금 녹화 날짜가 2월 18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상대당 후보가 5명, 예비 후보가 5명이더라고요. 네. 유정복 뭐 전 시장까지 6명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음. 자신이 가장 힘들 것 같은 후보 한 명과 뭐 남은 시간 활용하셔서 본인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박찬대가 연수구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뼈 아프고 네. 인정하기 힘든 현실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5분인 플러스 또는 뭐 6분 정도가 네. 이쪽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올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5명의 후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뛰어난 자기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버거운 상대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답드리기보다는 이 5명이 똘똘 뭉쳐서 멋지게 경선을 치르고 네. 컨벤션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서 도전을 한다. 네. 그러면 그건 참으로 두렵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5명 중에 누구도 당당하게 제가 멋지게 맞아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정정당당하게 네. 겨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혹시 뭐 우리 인천 시민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특히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보신다면요. 연수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말이나 그리고 행동이나 또 마음에 정말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네.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경쟁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의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한 30분 정도 짧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뭐 혹시 당선이 되신다면 당선자 네. 신분을 한 번 더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21대 총선을 맞아서 후보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고 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오늘 박찬대 예비 후보 지금 의원님이시죠.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후보님들과 우리 독자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